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여러 번 또 여러 인사가 나오셔서 정말 곽인식 선생을 가운데다 놓고 우리가 모시고 살고 접근해 왔던 체험적인 이야기, 네? 그게 삶의 이야기고 사람 사는 곳의 이야기죠. 그걸 통해서 이 커다란 어른, 우리 현대미술의 선조 같은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우리 음악에 저기 조금 내려가시면 통영이라는 데 가면 윤희상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많은 음악인들이 윤희상 음악을 대중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실패했어요. 거기는 서양 음악에서 보는 것 같이 아름다운 선율도 없고 화성도 없고 불협화만 있고, 예? 그렇게 노니까 독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환영을 쌍수를 들어서 윤희상 하고 연호하는데 우리나라에 오면 윤희상은 세상 떠나야 돼요. 음악가도 아니고 인간 자체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더 거기다 더 이데올로기에 뭐 또 저쪽 북쪽과 관계가 많대요. 이게 이래저래 참 어려운 음악가인데 오늘 우리는 그와 비슷하게 미술 쪽에 곽인식 화백을 만나게 됐습니다. 잘못하면 이 곽인식 화백을 놓고 음악의 윤희상 같이 또 생각해가지고 뮤지션이 아니듯이 또 아티스트라면 또 왜 아티스트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많은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곽인식 예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조견틀 아니면 이분을 이해하는 가이드라인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오늘 마지막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아주 진솔하고 소담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앞에 하신 세 분들께서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교감을 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 조견틀이라든가 가이드라인 요기에 근거를 두고 이분을 이해하자. 그러면 이 대구가 낳은 우리 현대미술의 아버지를 잘 모시는 거고, 이 틀을 없애버리면 이분은 잘못하면 위험해. 윤희상이가 음악가로서 위험하듯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어려워. 왜 그럴까요? 곽인식 화백에게는 여기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62년에 창작하신 김환기 화백의 산월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죠? 응접실에 갖다 걸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곽인식 화백이 깨진 유리 갖다 걸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저 아름다운 형상을 보다가 왜 곽인식 화백에게는 유리와 금속이 석고가 판넬이 나오고 왜 이렇게 물성이 나와가지고 아름다운 형상이 없는가? 이 얘기를 지금 오늘 그 의의를 풀어야 되잖아요. 대구가 나왔다고 그래놓고 우리는 안 나왔어요. 그래놓고 거부하려고 암암리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로 대구 사람이 못 돼요. 그런 거는. 저 에피소드는 제가 30대에 이제 80년대 초반에 여기 아까 사진이 나오대요. 박형기, 맥향화랑의 김태수 사장 이런 분들이 곧 그 외에 작곡하셨는데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에 여기 30대에 이 마이크 들고
대구 와서 많이 떠들고 갔어요. 아는 척하고요. 거짓말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서울에서의 현대미술의 운동을 대구까지 확장하려고 무지하게 애쓰던 제 젊은 날의 그 추억이 깃든 곳이 대구이고, 그래서 저는 부산보다 대구를 더 사랑한다 이러지만은 부산에 가면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많은데 대구 오면 별로 없어가지고 또 면적이 동그래가지고 동대구에 내리면 어딜 가야 되는지 부산은 쫙 가면 되는데 여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적 증거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다가 곽화백의 작업 세계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 문제를 대구의 문화예술인들이 이걸 홀딩을 안 하고 사랑 안 해주면 이분은 어디로 가실 건가? 그게 참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보세요. 기방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갖고자 하세요? 유리 깨진 거 갖고 싶으세요? 이 기방기 갖고 싶으세요? 기방기 마지막 그 뉴욕에서의 74년에 작곡하시기 전에 벌써 요거는 요거 69년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74년 작곡하시기 전에 이게 70년대 초반 작품들이에요. 이게 제가 우주라고 되어 있지만 저분이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서 만날이야, 다시 만날이야. 그게 잠깐 홍대에 계시다가 파리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안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미국을 갔대요. 그러니까 또 금방 돌아가셨대. 좀 돈 벌어가지고 잘 살만하면 왜 그렇게 빨리 죽을 거야? 그게 의심스러워. 진정한 작가는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까요? 그러나 여기 이런 모습을 보시면 여기 그 타일 같은 이런 색조각들이 아라리 쪼개져 가지고 박혀서 저 우주에 소용돌이 같은 것을 그리고요, 이런 거. 그래서 고국의 하늘을 그리워하던 저 모습은 사실상 그 그늘 따져 올라가면은 아까 그 산월 같은 저기 달, 항아리, 우리의 아름다운 산화, 우리의 문화의 꽃 이런 것으로 귀소되지만 자기 세계를 또 구축하고자 이렇게 우주 같은 말을 썼는데 곽화백은 차라리 저렇게 했다면 우리는 당장 응접실에 갖다 꽂아놓고 좀 바라볼 텐데 아이고 유리 갖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분을 알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알 건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 오늘의 화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서울 가시면 말이죠. 어떻게 인사동 근처에 선도교 그 교회가 있거든요. 교당에 가시면 그 천막에 여기와 똑같은 경물치지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게 격이라는 거는 뭐 자격도 격이라고 하지만은 격도 되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궁구한다, 깊이 연구한다는 의미의 또 동사로서 씁니다. 깊이 연구할, 궁구할 격 이렇게 옥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만물 물자, 만물을 깊이 연구하여서 도달할 치 어디에요? 그 물을 맨 끝에 이거는 알지자지요. 알지자. 그 만물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마침내 도달한다 치지. 아마 천도교는 그 특이하게 왜 저런 현판을 왜 저를 사랑할까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겸재 금강전도 아니에요. 금강전도지요. 그 다음에 겸재가 또 1960년대에 아니야 저기 1860년대에 51년 겸재 정선이 인왕 제색도를 그랬을 때에도 이 인왕산 저 산자락에서 살고 맨날 꽃을 꺾어보고 흙을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했대요. 그래서 그 김명국이라는 저기 달마도를 그린 그 양반하고 둘이서 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는 원래 물의 깨달음을 통하여 형상의 세계를 그리려고 했던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우리 화두로서 어떻게 이해할 건가 조견틀로서 물의 물을 깊이 고찰함으로써 그것을 지함에 알고자 함에 도달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때에 곽인식 화백이 그래서 유리를 깨가지고 유리란 말이 유리란 게 뭐야? 이렇게 할 때 그 유리란 물을 깊이 고찰해서 거기서 유리의 됨됨이를 깨달아 알므로서 거기에 그 세계에 도달하고자 한다. 경물치지하신 분이었구나. 먼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조견틀 1. 경물치지를 이해하자. 그럼 김한기는 수하 김한기 그 다음에 이중서 참 우리에게 좋은 작가죠. 여기 제주도 서귀포 거기서 열심히 견디고 살려고 그러다가 그만 못 견뎌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서울 와가지고 조금 있다가 정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적셔병원 옆이었는데 적셔병원에 서대문구에 거기서 거의 굶어서 돌아가셨어. 그래 너무 애석했어요. 우리가 예술고등학교 다녔는데 저는요. 돌아가셨대요. 이거 보세요. 자기가 부인을 일본으로 다시 보내놓고 나서 자기가 여기 보시면 누가 수딸기인지 암딸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서로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고 하는 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목이 부부예요. 부부. 누분 없이 어떻게 저걸 보라 그래. 근데 이것도 응접실에 걸어놓으면 너무 쓸쓸하고 말이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저거 걸어놓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자기가 직접 소가 돼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 보고 싶어가지고. 예? 자기가 우는 것을 동물로 하여금 울게 만들어서 그 상징을 통해서 자기의 애환을 갖다 노래하는 거. 우리는 심볼리즘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야수파적인 의미에 있어서 외치는 거예요. 저런 것도. 자, 박수근 화백은 또 어때요? 이건 할아버지와 손자, 고복과 여인 다 60년대예요. 60년대 여러분들 저 DP한 것을 보고 왔을 때 오늘날 곽인식 화백의 정말 괜찮다는 작품은 다 6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70, 80, 88년대 작고하실 때까지 그런 모습을 했는데 이 박수근 선생도 자기 마음의 여리움 아름답고 엷고 깨끗한 그 크리스천 마인드를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체를 그래서 여기 촌노와 어린아이 그리고 여기는 고목나무하고 여기 자기 와이프같이 생긴 자기 와이프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마루에서 눈물을 지으면서 자기 와이프한테 바치는 하나의 애화가 이 고목이에요. 그리고 여기 저기 보는 두 여인이 이렇게 임을 이고 가는 저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박수근 화백도 좋은 형상 화가죠. 그래서 그 박수근이가 그렇죠. 또 여기 우리 대구가 나온 이인성 화백 1912년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곽이식 화백은 1919년생입니다. 예? 그 다음에 김왕기 선생은 1913년생이고요. 이인성 화백보다 조금 한 살 위입니다. 그리고 박수근 화백은 1914년생입니다. 고소 5개예요. 근데 곽인식 화백은 1919년이니까 10년대생으로서의 제일 후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성 화백의 저 풍경이라든가 31년, 예, 저것도 34년 가을 어느 날, 참 이건 아주 걸작이죠. 예, 이 두 작품. 그래서 제가 뺄라 그러다가 인성, 그러니까 그냥 대구미술관에서 인성 뺐다가 또 뺐다고 그럴까봐 얼른 넣었어. 예, 그렇게 해서 인성 화백도 있고요. 자, 우리 곽화백 걸 한번 봅시다. 꽃도 없고, 촌로도 없고, 고목나무마저도 없고, 꽃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종이란 무엇인가? 종이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도 없다. 어쩌자는 거예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긍정도 부정하고, 부정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샤파기 돌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까 많이 보셨는데 이제 앞에서 화지에다가 앞에서 이렇게 찍는 거는 여기 새카맣게 아주 진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뒤를 제껴서 후면에서 찍으면 그것이 여기 보는 것이 10개 찍힌 거예요. 이럴 때 종이는 뒤가 따로 있지 않고 앞도 따로 있지 않다. 앞과 뒤가 한 개 같이 있다. 한 개 같이 있다. 예, 이것도 하나의 앞과 뒤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순환한다. 순환한다라는 순환 이론의 대표적인 하나의 주장이거든요. 자, 먼 나라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뭔가 저 움푹 패여진 하나의 홀 같은 것을 보시고 그 위에 이렇게 점점이 이렇게 요철이 생긴 것들을 잘 보시면 동판 위를 저렇게 긁어서 우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운시키고 업다운을 해소시켰습니다. 자, 채묵하고 이걸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채와 먹을 번갈아 가면서 전면에서 찍고 뒷면에서 찍고 앞과 뒤가 같이 있지 않다고 하면서 종이의 그 미묘한 현묘지도 미묘한 것을 하나의 찌금 행위를 통해서 앞과 뒤를 갖다가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이번에 원을 참 좋아했어요. 원이라는 형태는 이것도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고 또 그랬어요. 있다, 존재, 없다, 비존재. 존재이거나 비존재이거나 하는 것은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그 우리에게 상징시키는 깨달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철학을 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철학적 소질이 있었는데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김환기, 예? 또 누구예요? 박수근, 이인성, 예? 또 달개 우는 거, 소가 우는 거 그린 거, 예. 그런 이중석 같은 작가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돼?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새 말하면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돈 얘기하지 말아요. 예. 물질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분은 곽인식 화백은 그 존재에 대해서 대단히 그 비판적으로 들여다봤어요. 이게 벌써 대구인인 거예요, 이게. 저쪽 경진이라든가 저 사람들 저런 생각을 못 해요. 이게 대구의 대구됨에 존재 이유라 이 말입니다. 누구의 후손인가 우리는? 그 달성의 현풍의 그 어떤 그 돈 많은 집안의 자손인데 뭐가 못한다고 그 지적 토대를 갖다가 이상하게 양비적인 그런 것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주어진 사물들의 외관을 본을 떠서 그리질 않고 그 존재의 저쪽 뒤쪽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뒤집으려고 했을까요? 뭐가 그렇게 했을까요? 곽인식을 털어서 우리가 말할 일을 물의 작가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그 대비되는 몇 사람들은 무슨 작가라고요? 물의 작가라고요? 형의 작가다. 형상의 작가다. 오늘 자 조겐틀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의 작가만이 형의 작가만이 있는 거 존경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물질이란 무엇이고 물이란 무엇이냐 하는 그 물의 존재를 궁극을 따지려고 하는 이 하나의 의문, 이것을 풀려고 하는 작가가 따로 또 있다. 이 글을, 이 조겐틀을 읽고 나서서 집에 가셔가지고, 뭔가 제 글을 읽어주시면, 오늘 여기 들으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새삼스럽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이따가 그의 직접 언어를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원을 좋아한 것처럼 이렇게 표면적인 것보다 3차원적인 공을 좋아하고 돌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점토로 빚어가지고 석고로 빚고 해가지고 저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한 개도 아니고 저렇게도 많이 만들고 오늘 한 개만 이렇게 해놓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을 또 만들어가지고 한쪽은 찢어서 이 찢음의 문제.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는 거. 그리고 또 저쪽은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닫혀져 있고 여음과 닫음의 문제를 다시 개폐를 동시에 이것을 갖다가 부정하고 그것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자꾸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점토를 가지고 잘 빚어서 뭔가 조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질의 하나의 반대를 저런 걸 이렇게 처리해 놓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작품을 보면 저렇게도 순수하고 순진하고 어린이 같고 뭘 만들려고 의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놓아두는 거. 그렇게 놔두어라. 그렇게 그 외에는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찡하게 와, 우리를. 뭘 만들어서 사람같이 만들어 놓는다든지 사과처럼 보이게 한다든지 뭘 했어요 말이죠. 잘 그렸다, 못 만들었다, 덜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항복해야겠다. 손들겠다. 사랑할게요. 곽하병님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그 강물의 냇가에 가서 이제 돌을 주워 놓고 그 돌을 또 만져보고 그 울림을 자기가 체감하려고 손에다 대고 그걸 또 집으로 가져와 가지고 깨가지고 그것을 또 쪼아서 또 냇가의 돌처럼 또 만들어 가지고 도로 갔다가 그 조심스럽게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참 신비해요. 집에 그 응접실에 놔야지 그거 왜 또 잘 또 쪼아 가지고 만들어서 복원해 가지고 그 있던 그 자리에 갔다가 냇가에 갔다가 그냥 몰래 갖다 놔. 그래 무속인이 되려고 그럴까요? 그럼 복이 와요? 뭐 그럴까요? 근데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아시아권으로 한번 올라가서 정말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알아야 되겠어요. 그거 알지 못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속인 거거나 협박한 거거나 뭔가 우리 시체 말로 구라 떨어는 거만 있잖아요. 착한 대구 사람들한테 구라 떨어가지고 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희 서재에 아주 잘 모셔놓은 책이 중국 역대 화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몇 페이지에 이 문자가 크게 안 나와서 참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거짓말해도 아마 다 쏘아 넘어가시겠네. 여러분 옛날에 그때 공부하실 때 동양권 아니래도 화육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중국의 남제 시대의 화론가 사혁
사역이라는 사람의 화육법론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보시면, 옛날에 사역이 이르기를 그림에는 6개 법이 있으니 그 첫째가 기운생동이고 두 번째가 골법 용필이고 그 세 번째가 응물상형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세 번째. 자, 세 번째에 물의 문제가 나와요. 그 사물을 그릴 때에 기운을 살아있게 그려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주문이고, 아무리 A형을 잘 떠가지고 그려도 꼴찌가 돼요. 사역이한테 걸리면. 고화품목에 나오는 거니까 옛날에 작품을, 품을 평가하는 그 지경에서 제일 높은 품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물의 기운을 잘 나타내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물에 그 안에 들어있는 골법을 잘 파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응불상형이라고 해가지고 물에 따라서 따를 응자 응물 물에 따라서 형상을 그려야 할 것, 상형할 것, 응물상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세 번째 항목이 나오는데 그것도 형상의 문제로 나오긴 나오지만은 그때 형상은 첫 번째 기운생동이라든가 골법용필이라든가 응물상형의 제일 마지막에 항목에 나오지, 물을 갖다가 제끼고 저쪽으로 나가가지고 폼 잡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쪽 뒤에 가서 읽어보면은 오늘날 쓸데없이 형상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속이 빠진 인간이다. 이래가지고 이 고아품 이쪽에 역대 명화를 아주 품평하게 혹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따라서 자 물이 먼저입니까? 예? 형이 먼저입니까? 물이 먼저여야 되죠. 물에 따라서 상형하라. 응물상형하라. 물이 먼저예요. 자, 물과 형을 따질 때, 논리적으로 형이 먼저가 아니라 물이 먼저구나. 누가 그랬나? 중국 사람들이 그랬대요. 아니, 우리는 한국은 그러지 말자고. 형을 먼저라고 하자. 이렇게 되겠는데, 불행하게도 이런 얘기들은 중국의 모든 중국 철학에서, 이기 철학에서 나온 거니까, 주자학에서 나온 거니까, 아까 경물치지도 주자학에서 16세기야. 16세기 송명 때 나온 그들의 학문적인 토대 위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중국같이 이제 학문적인 토대 위에서 미술을 한 나라들은 조금 우리하고 좀 종류가 다르죠. 우리는 어때요? 학문 위에서 예술을 했어요? 고려 말 조선조 초에 맨날 도화서에 가면 어떻게 돼요? 도화서에 가면 한 그려주고 겨우 생계를 유지했잖아요. 화원 출신이 되면은 그것은 쟁이라고 그래요. 환쟁이라는 말이 그것에 나왔는데 중국은 환쟁이어서는 안 돼. 물에 경물 치지해야 돼. 그 물의 본질을 꿰뚫어서 그것을 끝까지 따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궁극에 도달한다는 그 기본의 깨우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곽인식 화백이 이거를 혼자 했느냐. 근데 곽인식 화백을 좀 더 폄훼시키려고 폄훼해볼까 그러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여기 이 노란 작품을 보시면 여기 멀쩡한 캔버스를 거기다가 흠집을 냈어요. 구멍을 뚫었어요. 칼을 갖다가 이렇게 슬래시 해가지고 쬐어요. 있죠? 캔버스를 갖다가 구멍을 뚫고 흠집을 내는 거를 갖다가 여기 뭐라고 perforated canvas, perforated 흠집을 낸다는 뜻입니다. perforated, punctuated 그 뚫었어. 그래가지고 그 물질을 훼손시켜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하나의 인격적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을 루치오 폰타나가 50년대 중반 걔는 원래 이탈리안이 아니었는데 밀란에 가서 유학을 갔어요.
불이라는 사람도 갔는데 같이 갔는데 불이는 이제 로마에 거주했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유럽에서 아르테 포베라라고 빈곤한 예술, 그래 미술이라고 하기는 빈곤하대요. 포베라 아르테 포베라 빈곤해. 왜 그러냐면 맨날 파괴해가지고 집 빨고 놓고 금을 내고 이렇게 하니까. 자, 우린 여기서 곽인식 화백이 왜 루치오 폰타나를 일본 동정에서 이과전에서 앙대빵등전에서 폰타나의 작업을 보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맨날 유리 찾아다니고 물질을 찾아다니고 다니고 해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자, 폰타나에게서 계몽을 받았다는 것은 이분이 일본에 계셨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파인버그 교수가 뭐예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40년 이후에 미술 해가지고 부제를 붙였는데 존재란 무엇인가를 갖다가 알자. 그게 strategy of being, 존재란 무엇인가를 알자. 그것을 전략화해서 다루자.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거보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저 보세요. 50년대 국제 경향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뭔가 여기 보시면 또 두 번째 단락의 캡션을 보시면은 encounter with physicality, 물성이죠? physicality, 물성과의 만남이죠. 유럽에 있어서의 그 물질을 돌이든지 유리든지 쇠든지 간에 그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의 물질됨을 physicality, 물리적인 하나의 속성을 깨달아 알고자 하는 이것과 인카운터,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고 거기서 폰타나의 작품을 일본에서 보고 나서 저것이 나다. 그 얘기를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거든요. 아까 우리 박 선생님이 상당히 그 후반부에 가서 우리의 비극, 한국의 비극, 저기 일본의 식민 시대에 아버지를 후려가지고 상학, 경제학을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만석군의 아버지가 너 이놈 잘생겼다고 이렇게 해놓고 슬쩍 간 거는 어떻게 돼요? 일본대, 니혼대 미술과를 간 것은 진짜 아버지에게 대한 뭐라죠? 속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책. 그리고 50년대 또 전쟁 나가지고 일본엔 조총련이 활동해요. 그 조총련하고의 협업이 아니면 또 일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한국 거류민단으로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한 시대의 비극의 트라우마가 곽화백에게 가슴을 내리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폰타나의 저 칼자국 작품을 보더니 저게 내가 해야 될 것이다. 이제 계몽이 된 거예요. 계몽. 계시. 기독교인이 되려고 그래도 종교인이 되려도 계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해요? 꽝. 그래서 거기서 계시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갈 길이 저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여기는 그때 당시에 사이트 험블리도 저기 포터나 비슷하게 이탈리아 아트 포베라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얘는 또 얘대로 또 낙서가지고 또 이렇게 야단 떨었는데 하필이면 저게 박서보하고 똑같아. 그거 참네. 그래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박서보 보고 투어블리하고 같은데 둘러보니까 나이가 한 10살 위거든요. 박서보보다. 그러니까 제자하시죠. 모방했다고 하세요. 모방했다고 하세요. 그럼 우리가 대서 특비를 할게요. 그렇다고 데려다 놨어 또 학설, 오늘 같은 학설 강연을 또 했어. 그 애가 또 왔어. 또 시인했어. 그럼 또 야단났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
이념을 갖다가 우리가 창출해가지고 어떤 영향을 받았건 말건 그 영향일 뿐이지 본질이 아니잖아요. 뭐 에센스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창출해낸 그것을 우리의 감성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이 비극적이지만 그게 없어. 자꾸 남의 나라에 기대려고 그래. 기대려고 그래요. 여기서 박화석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비록 남의 것을 갖다가 모방했다고 하자. 그들은 우리가 저들을 모방했는지 어쩐지를 모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것을 모방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안다. 그 창피하고 괴롭고 허무한 것을 가장 아는 것은 나밖에 없다. 이 주체적 아픔의 자각을 막 용수숨치고 깨달았어요. 예? 이게 오늘날 곽인식 화백이 이렇게 가지 않고 이 사람들하고 동업을 하지 않고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필연성이고 운명이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조견 틀로서 첫 번째 물이냐 형이냐 이런 문제의 갈등, 선택의 갈등. 우리가 젊었을 때 정견이 없어가지고 결혼 초에 항상 할 거냐 말 거냐. 그 시달림에 지금 와보니까 싱긋이 웃으실 거지만 옛날에 가보면은 그것처럼 절실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물상의 문제와 형상의 문제 이 둘을 놓고 투 트랙으로 언제나 미술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프레임워크로 퍼스트 프레임워크로 오늘 꼭 우리가 명심하고 그 중에서 이 물의 문제가 형상의 문제보다 먼저다. 논리적으로 앞선다. 제 글을 보시면 물의 문제는 항상 형의 문제에 논리적으로 앞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조선조 후기에 이 겸재 같은 사람이 중국화를 갖다가 형상을 돈떠서 잘 그려제끼는 모방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물의 현실로 다시 귀환해가지고 그것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 이것이 하나의 코리안 리얼리즘이에요. 그래서 겸재의 정선에 이 금강전도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걸 하려고 그는 맨날 그 풍수지리학을 공부했대요. 그래서 자를 대고 올라가면서 금강전도에 가가지고 이제 지정학적으로 그것을 척도를 재가지고 이제 살았던 거예요. 막간에 무슨 저기 물의 문제가 형의 문제하고 투 트랙이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먼저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현대미술에서 초기에 가장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곽인식 화백이다. 그게 우리가 모시고 있는 곽인식 화백의 장점이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곽화백을 잘못 모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조견틀 2를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위에 시대사, 사회사, 그 다음에 그 비극적인 아픔, 저거를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하는 것을 작업과 이게 연관 짓지 않으면 안 된다. 요 점을 꼭 잊지 말고 곽인식 화백을 체크할 때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걸 보시면 미술사라는 건 뭐예요? 한 시대사 위에다가 미술을 놓고 그것을 하나의 전근대 시대냐 근대 시대냐 탈근대 시대냐 하는 그 시대의 시대성을 그 미술을 결부시켜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위대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사회가 어떻게 생겼었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회가 농경사회였느냐, 지식사회였느냐. 오늘날 지식사회입니까? 농경사회입니까? 이쪽 시골에 오면 다 농경사회가 있죠. 그렇지만은 대구 시내 들어오면 지식사회죠, 이미. 각종 지식사회에 매너가 꽉 채워져 있거든요. IT 산업을 고소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사회의 역사를 통해서 미술을 존재하게 하는 그 이해의 토대. 이것이 두 번째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화백 같이 분단. 이 일본이 우리를 피침해서 정말 남북도 분단됐지만 일본하고 우리가 압박을 받고 살 때에 그때의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억압, 외상 그리고 뭐의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소위 미술의 정신분석이라는 이 토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작가를 그 사람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특히 과기시의 경우에는 시대사가 전 근대기에서 근대기로 넘어가는 이 두 개가 서로 중첩이 되어 있는 곱하기 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회사라는 것은 일제강점기였고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서구의 물질사회가 또 강하게 동경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인사의 트라우마를 읽어보면요. 6.25 전쟁이 있었어요. 친형과 숙부가 서로 아까 누가 그랬습니다. 서로 하나는 우익이고 하나는 좌익이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곽인식이가 또 우리 중앙정부부의 여러 가지 제1거류민단에 지령을 내려가지고 아무래도 좌익 활동하는 것 같으니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여권을 갖다가 이제 반납을 아주 허용하지 않고 이것을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어의 삶이고 일본 이국에서의 고립된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개인의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란 말은 히라본데 프로이드가 처음으로 써서 이제 정신을 분석할 때에 아픔이라는 말을 트라우마라는 말을 써서 오늘날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냥 트라우마라는 말을 쓰면은 그가 현실로부터 받는 억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상처, 외상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트라우마는 일생 동안 지속해가지고 삶을 갖다가 아주 짓눌러버려요. 근데 며칠 있다가 괜찮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트라우마 아니죠? 근데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거, 관 속에 들어가도 안 돼요. 못 잊어. 그렇게 해서 트라우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소담한 앞서의 저보다 아주 훌륭한 그 강사들이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한 것에 대해서 다시 주목하시고 제 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사나 사회사나 트라우마사를 통해서 보면 이 캔버스에 또 구멍을 뚫은 거 이것이 일본에서 혼타나의 전시를 보고 그가 계몽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아주 절실한 문제예요. 그럼 오늘 곽인식 화백은 자신의 본질이 없고 폰타나의 자식이구나.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음 조견틀이 또 이제 준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우리 현대미술의 정론을 마련하기 위해서 곽인식 화백을 모델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보았던 이런 작품들을 놓고 제가 이게 벌써 한 10년 됐대요. 제가 저걸 글을 쓴 지가. 아까 봤던 게 다 나왔죠? 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제일 우리에게 눈길을 끄는 건 아무래도 유리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유리에 대해서 곽화백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왔던가요? 자, 한번
우리 실담을 들어봅시다. 유리는 과카백이 말씀하기를 섬뜩하다, 불가사의하다. 그러한 유리, 퉁금행감이 있고 밉살스러운 만큼 말도 아주 예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다고 할까. 그러한 유리에 나는 끌린다. 일상생활에서도 유리를 분리할 수가 없다. 나는 유리가 있는 거리를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깨트리고 만들고 만든 것은 다시 또 깨트린다. 그리고 태어나는 한 점의 작품. 이렇게 유리에 대해서 예찬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유리에 대해서 끌렸다는 자기의 그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트라우마가 자기를 다리를 붙잡고 유리를 봐. 자꾸 유리를 봐. 어디가? 유리 봐. 이렇게 해서 유리가 이뻐서 결코 저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금속의 평면을 찢어가지고 찢고 그것을 또 곱게 기워요. 또 서추어링 액과적으로 깁는 거 있잖아요. 꼬매는 거. 노쇠, 동판 여기에 대해서 노쇠, 종이 등의 소재는 가장 우리들의 생활과 깊은 사물이다.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함께 살아온 사물로 현재도 소중히 여기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통적인 물질로서의 소재로서 노쇠에 대해서 많이 애정을 느낀 것은 아마 피압방 민족으로서 일본에 살았던 고국에 대한 추억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건 나라 이름의 서러움에 대한 트라우마가 이렇게 노쇠판을 갖다가 찢고 그것을 다시 봉합해서 나의 조국이여 사랑하노라 한다. 이것을 실토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이하고 원의 문제인데 종이하고 원의 문제인데 아까 이거 보셨을 거예요. 종이에 대해서 종이라는 사물을 앞에 두면 있는 듯 없는 것 이런 생각이 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가지려고 해보시면 종이가 옆에 있는데 그거 종이가 있는 듯 없는 듯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옆 사람이 잘못하면 여러분 사이코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면 여보세요. 종이가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엔 있는 것 같은데 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옆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 종이는 한편의 갑작스러운 서커스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재미를 자체에 간직하고 있다. 그렇지만 종이를 택한 것은 소재 자체가 주는 재미 때문만 아니다. 종이에 작업한 원은 아까 이렇게 원은 그 원 때문에 종이가 잘려 있다고도 말할 수 없으며 또 그 종이가 안 잘려져 있어서 있다고 이어져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원이라고 말했지만 원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또한 타블로도 조각도 아니다. 그저 사물이다. 이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이 물의 본질을 향하여 집중 추궁에 들어가는 이 태도, 응시 이거 그걸 자기화하려고 하는 거. 한 작가가 있고 그 작가가 어떤 주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종이라는 실제, 유리라는 실제, 노쇠라는 실제, 그 실제의 실제됨에 그 하나의 성질 거기에 1차원으로 귀속해 이 하나의 앞에 있는 저 실제한 사물을 자기 걸로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쫓아 들어가 그 안으로 들어가. 다리를 걸면 엎어지면서도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늘상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거를 제 눈과 정신한 책에 가보면 이것을 한국적 자연주의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곽인식 화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작가들이 다소간 물질을 소유하고 자기화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 서양에는 없는 것, 중국에도 없는 것, 일본에 전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곽인식 화백에서 아마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더 위대하고 우리에게 잊힐 수 없는 그러한 요소를 갖고 있다. 그게 뭘까? 우리의 고전적인 세계에서 이해되었던 그 세계의 이해 구조를 이거를 가져왔다. 이건 너무도 위대한 거예요. 그걸 중국에 가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일본을 가져온 일본에 가서 그렇게도 얻어맞고 살면서 일본에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는 끝까지 한국인이었어요. 예, 이 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특이한 용어를 쓰는데 서구 사람들은 내가 저걸 좋아하면 저거를 내가 내 걸로 소유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표상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진 찍듯이 재현을 하려고 그러고 사실적으로 재현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곽화백은 이것을 돌을 가져온다. 겨울에 가서 돌을 가져와. 그걸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작가의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터치를 가해야 돼. 깨트린다. 다시 그것을 붙여. 그리고 돌을 다시 붙인 다음에 그것을 원래 개울에 있었던 그곳에 찾아가서 가져다 놓는다. 자, 이걸 제가 여기 순환이라고 붙였는데 저들은 어떤 거냐 하면은 표상관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A로부터 A로 회귀 A로부터 A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 A로부터 다시 또 A로 돌아가. 이렇게 가져와서 도로 돌려 갖다 줘. 참 신기하죠? 이게 우리의 전통적인 회귀 사상이에요. 물론 어떤 철학자는 영업회귀라고 말을 붙였는데 리카런스라고 말을 붙였는데 우리 한국의 전통 사상은 내가 죽더라도 내가 다시 또 태어난 곳이라든가 어떤 다른 곳으로 내가 회귀하는 것이다. 여기에 종이는 종이라 할 수도 없고 또 종이가 아니라고도 할 수도 없다. 점은 반복하는 데서 점을 또 초월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점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더 여기에 물질이라고 하는 그 종이를 다시 또 복원을 해서 그것을 원래 종이인 것으로 다시 또 회복시켜놔요. 이게 여기 각가지 작품들이 여기서 몇 가지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으니까 점이 점을 결코 떠나지 않고 점을 계속 고수하면서 점을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 입증은 여기 꼭 우리의 하나의 한국인의 하나의 철저한 관의 전통적인 우주관 같은 것인데 지금 여기 어찌 나사 과학자들이 보았던 거 있잖아요. 여기 나사 과학자들이 이제 나사의 우주과학 이걸 찍어 놓은 것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그래픽이 옆에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지점으로부터 이것이 아무리 회전해서 벗어서 나와도 다시 또 이걸 돌아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지점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여기 하나가 시작한 지 무가 같이 하나를 시작하였고 하나가 마친 지 무가 같이 하나를 마쳤다. 시작했고 마쳤고 시작하고 마친 거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의 고대 경전은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표상과 비표상의 이 민감한 대결 구도에서 좀 특이한 하나의 현상을 여러분 좀 알기 쉽게 지적해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표상이라는 건 서구의 원근법이죠. 쉽게 말하면 원근법이죠. 원근 투시법. 1점 투시든가 2점 투시든가 또는 다점 투시든가 투시인데 이 투시법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우리 잘 보자고요. 어쨌든 멀리 있는 것은 멀리 있는 대로 작게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무용총에 있는 수렵도에 보시면은 여기에 어떤 귀족이 말이죠. 있고 사슴을 사냥해요. 또 이 귀족의 몸종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요. 멀리 있는데 크게 그리고 작게 있는데 산을 작게 그려요. 서구 사람들을 본다 그러면 저걸 역투시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에게는 표상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그리고
여기 정술, 헌천, 고선, 조선조 때 그 마지막 임금 그 근방에 오는 임금 중에 헌종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헌종이 이런 하나의 집을 짓고 여기서 신하 들어갔다가 이제 예를 올리고 각하 폐하 뭐 만수봉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이 중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 뒤에 있는 이 인물이 중요할 경우에는 한없이 크게 그리고 밑에 가까이 있는 것이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데도 그 중요도가 이렇게 저감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런 스타일이? 우리 무용총에 있는 수렵도에서 왔어요. 일찌감치. AD 2세기, AD 2세기, 1세기. 너무도 태고적이에요, 이게. 와. 그런 게, 어떤 하나의 점에서 초월한다. 원은 원에서 초월하여 원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 원이라고도 할 수 없다. 부정도 비난도 하지 않고, 이 둘을 하나의 똑같이 용인하는 이거는 서구식이에요. 변증법도 아니고, 하나와 또 하나를 갖다가 이것을 동시에 이렇게 수락해 주는 거. 후대에게 끼친 영향으로서 마지막으로 곽인식 화백이 후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건 제가 또 한 10년 전에 자세한 또 글을 써놨는데 이 곽화백의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자기도 곽인식 화백의 하나의 적극적으로 추종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전혀 추종하지 않았다. 반대로 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진영, 긍정과 부정을 같이 하는 이 사람들이 속히 자기 마음을 정리해서 곽인식 화백의 이런 하나의 컨셉을 잘 이해해서 꿇어 엎드리든가 정말 자기가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면은 자기 길을 갖다가 확실히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마주참한 짓을 해요. 그런 사이에 그림은 잘 팔려가지고 부자는 엄청 잘 됐거든요. 예? 예술가에게서 부자 되는 건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림 잘 팔린 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여기 이분이에요. 박서보 묘보. 박서보 화백이 곽인식 화백에게 생전에 이렇게 편지 올렸다는 것이 저기 아까 있었어요.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존경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저분들이 그걸 감추려고 그러는 걸 내가 느껴요. 여러분들 아무개 보고 감추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엄청 감췄어.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렇게 말은 해요. 근데 실제는 자기 길은 다른 길이었대요. 노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잘만 하면 사이 투어블리에 68년도 이 작품으로 자기 세트 하려고 여기 자꾸 노력해 이상하게. 그 노력하는 게 내 눈에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괘씸해 이게. 어? 괜찮아. 오늘 이 얘기는 그죠? 뭐랄까 사담, 한담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 곽화백의 이 정신 세계를 잘 가꾸어서 제 연구서를 다시 쓰려고 그래요. 근데 이 후대 양반들 때문에 자꾸 뭐라고 그래요. 자꾸 뭐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제가 아무래도 조금 10살 미치거든요. 제가 좀 늦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다 죽었다고 할 때 이제 써서 발표해도 할 짓을 못 하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기탄 없이 이제 출판할 겁니다. 이것도 전달이 되면 좋긴 좋겠는데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곽인식으로 본 우리 한국미의 특성이 뭔가? 제가 여기 망년미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어떤 내일의 우리 미학자들하고
토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망자가 망자가 무슨 망자? 막연할 망자, 어슴푸레할 망자, 멀 망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윤곽이 뚜렷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감추어져 가지고 애매하게 보일 때 막연하다 그래요. 이렇게 확실히 A야 하라고 A 이렇게 할 때 그것이 A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둘이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서로 싸우려고 할 때 이게 막연해요. 막연하다 그래요. 아마 부모님이 돼가지고 두 자녀가 긍정 A, 부정 not A 이렇게 둘이서 머리 끄들고 싸우는데 부모가 보시기에는 그저 1mm, 0.5mm다. 이거나 싸운다 그러면 막연하구나. 이때 오는 것이 막연이라고 씁니다. 막연하다. 여기 안견이가 조선조 초기 때 안평의 그 꿈에 나타난 그 목류도원도를 보고 지금은 천리대학교가 있는데 일본에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요 무릉도원 있잖아요. 무릉도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현실세계 논밭이 있고요. 여기 있고 저기는 기암들이 이렇게 아름들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 진짜 꿈이라는 게 꿈이 깨고 나면은 현실과 너무 괴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함을 느낍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 허탈감 막연하다 그럽니다. 곽인식 화백이 원은 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종이는 종이라 물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물질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다 할 수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A와 not A를 갖다 놓고 두 개를 충돌시키는 이런 방법은 묘연하게 옛날에 형상화를 그렸던 요 시절에 올라가 보면은 한금미의 특성은 망연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홀로미의 현대적 발현으로서 이해되어야 된다. 이 설명은 오늘 여러분들이 기진맥진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다리가 아파가지고 우리 다른 날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곽인식 화백만 그렇고 우리 현대 미술만 그러냐 보자고요. 한용운의 님의 침묵 보세요. 자, 님은 같습니다. 그러라고 하고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내 국적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같습니다. 안 보냈습니다. 자, 두 개를 딱 놓고 이 사이에 화려한 수삭을 갖다가 치는데 대단한 시인이에요. 한용운. 자, 저 님은 사실 33인 중에 저 한 분인데 이분이 나라가 망했던 그 하나의 정황을 갖다가 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지만 참어 내가 님을 보내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절절한 사연을 여다가 이렇게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에 원천을 만들고 많은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지 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뭐라고 썼는데 저 가운데 거는 시간 있을 때 읽어보셔도 시와 종장이 가서 이렇게 보면 두 개가 극한적인 긍정과 부정 같다. 긍정이잖아요. 나는 절대로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는 부정을 충돌시키는 이 문제는 한국 시인의 가슴 속에 하나의 우리 문화 DNA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곽인식 화백이 유리나 금속성을 보고 그것을 깨트리고 봉합하면서 앞과 뒤를 갖다가 하나로 보는 이 방법은 정말로 뭐랄까요? 이런 망연미의 하나의 전형을 그가 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 참 옆에다가 중국하고 일본 자기를 갖다 놓으면 참 좋겠는데 안 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다가 수직을 갖다 이렇게 잘라 놓으면 좌측하고 우측이 여기 지금 이렇게 놨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좌측에 글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런 하나의 모습이 있고 우측에 이런 모습이 있는데 뭔가 아래 위에다가 이렇게 정사각형을 갖다 이렇게 놓았는데
제 분석법의 스타일인데요. 저것 때문에 많은 제자들 잃어요. 선생님 따라다니려면 뭐 늙어서 죽겠다 해가지고 도망간단 말이죠. 그래도 홍대예술학과 안 도망가. 이진명 선생 그래도 안 죽었잖아. 그죠? 그래서 좌우가 이상하게 이렇게 삐끄닥 이렇게 괴리돼 있어요. 요 괴리. 여러분들 거울 보고 자기 얼굴을 잘 들여다보세요. 좌우가 너무 똑같으면 그래픽으로 그린 것처럼 시메트리면 어떻게 돼요? 숨이 막혀. 조금씩 이렇게 약간 삐그락할 때 가장 아름다워요. 우리 자연미의 그 아름다움을 망연미에다가 놓고 우리의 선대들은 그것을 읽을 줄 알았어요. 그게 백자항아리예요. 우리 이 망연미를 차마 망연미라고 말 못한 사람들이 몇이 있는데 내가 저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유세 요약하고 있는 한국미 내지는 한국미술의 특성은 분명히 중국과 일본이 같지 않은 우리 특유의 것이지만 그것이 기교가 없이 또 계획이 없이 이것을 가지고 동반한 기교와 계획에 의해 수학적으로 똑같이 나눠질 수 없고 아예 수학적이기를 거부함으로써 무엇을 부렸다는 쪽으로 일을 저질렀어요. 저 사람들은 좀 무식해? 고유섭?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서울대 고고학과에 계셨던 김원영 선생은 어떤 미적 센스를 가지고 있나 좀 보자고요. 만약 무덤 파다 보니까 미적인 것에 좀 감정이 약했던 것 같아요. 한국 고미술에는 여러 가지 양식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 바탕에 흐르는 하나의 한국적 양식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자연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좋은 말이에요. 꾸미지 않고 만들지 않고 기교를 안 부린다. 여기 고미술 품에 있는 당당하고 완벽하고 존대스러운 예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미술의 기본적 양식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의 그것은 상징적이고 표현주의적인 경향이 있으며 우리의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보는 예술과 바와 같이 한국적 자연주의가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꼭 집어서 지적할 수가 없다. 자신이 없대요. 자신이 없어. 우리는 오늘 곽인식 화백을 통해서 고대까지 고전까지 올라가면서 고학자들의 그런 하나의 부족한 하나의 이설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곽인식 화백의 이런 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심지어는 안견의 목류도원도라든지 백자항아리라든지 겸재의 정선의 여러 가지 금강전도라든지 그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그 미적 에센스가 우리의 전통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물질을 가지고 빚어서 다시 한번 깨트려서 이런 망연미를 거기서 읽어내려고 하는 불철주야의 노력을 하신 분이 곽인식 화백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작품의 DP를 볼 때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하여간 우리의 최고라는 것을 드높여야 될 이유를 생각합니다. 대구가 낳은 우리의 위대한 현대미술의 유산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분에 대하여 경배하고 존경과 모든 미래에 대한 우리 대구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북돋아서 이분들을 선양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우리 이진명 실장이 우리 집사람한테다 뭘 질문했다 그러는데 8페이지에 제 글에 위에서 두 번째 단락 시작 8페이지에 그는 이렇게 해서 프랑스의 미셸 푸코에서와 같이 표상과 비표상 긍정과 부정이죠. 존재와 존재자 하이데거죠. 관계형과 피관계형 푸코예요. 푸코. 만물이 이렇게 있으면
만물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터치하러 가려고 할 때 이것이 관계항이고 우리가 터치함과 동시에 유리를 깬과 동시에 그 유리의 깨어짐이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가오는 이쪽으로 우리의 신체는 피관계항이 되겠습니다. 피관계항. 예, 레이턴트하고 레이티드 하고 두 개를 이렇게 대꾸로 놓고 같은 이런 이분법의 예술이 아니라 순환관계 아래 다원법의 예술이 필요하다는 걸 확신했다. 필자는 그의 이 주장을 우리의 사유책에 빌려 비표상과 전일로 요약한다. 자, 참 어려운 말입니다만 뒤에는 저희가 후대 우리 후학자들에게 드리는 하나의 숙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우리가 이것을 다 해석을 잘 해가지고 좋게 하려면은 다음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해서 썼으니까요. 자, 서구나 중국이라든가 이런 이분법의 민족이에요. 이분법의 민족이에요. 남과 여를 말하자면 이렇게 두 개의 인간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이분법이긴 하지만 그건 너무 지나친 거고 그건 참 좋은 이분법인데 하여간 있는 게 있으면 저쪽에 있고 이 둘을 갖다가 이거와 저거를 이렇게 놓고 종이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있다고 하는 거 하나 하고 없다는 거라고 할 수 없다는 그것을 동시에 인클루드 하는 거. 이렇게 연접시켜서 그것을 상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코일 갖다가 금속을 쪼개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역과적으로 이렇게 봉합하는 거. 봉합의 예술이에요. 봉합의 예술이. 뚫어놓고 그것을 저쪽 뒤와 앞이 같이 공개되어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결국 하나라는 의미에서 전일이라는 말을 썼고요. 이 둘을 그렇게 해서 하나로 봉합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기 위해서 뚫고 나서 그것을 훤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 DP의 것을 잘 보시면 이제 그 매너를 이해하시고 이렇게 보시는데 대단히 흥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뜻이 없을까요?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선생님 처음 시작할 때 폰타나, 우주 폰타나에 대한 그 영향을 어떻게 곽인식 선생님이 해석했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참여를 했는지 그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을 뛰어넘은 지점, 그 차이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유, 그렇죠. 근데 하여간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이제 45년이죠. 거기 유럽도 독일의 파쇼 집단이 이제 패배하고 그리고 나서 전후에 그 황량한 분위기 이때 이것을 갖다가 전후에 허무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이 허무주의가 팽배했을 때에 그것을 이끌어갔던 시대가 앵포르멜이거든요. 압스트레 앵포르멜 형태를 그리지 않는 추상이다 이게. 추상이라는 건 보통 비구상, 구상 여기에 대한 대꾸로서의 추상이 아니라 형상을 그리지 않고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 그냥 하나의 물질을 가지고 더 물질답게 하려고 하는 거. 이럴 때 물질적 머티리얼리즘이 한데 그것을 물질로만 고정시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요 태도에서 폰타나가 그 구멍을 뚫기 시작해요. 칼로 찢어놓고 이렇게 해서 그 앵포르멜의 한 일환으로 했던 것을 곽화백이 자기의 트라우마를 나라 이런 서러움과 허무함을 갖다가 다시 거기서 자기화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폰타나가 불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불이보다 폰타나가 그 남폭에게 테러리즘을 가한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하나의 구원의 메시지가 된 거잖아요. 이것은 아마 곽화백이 지금 살아 계셔도 폰타나를 참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폰타나의 그런 뚫고
슬래시하는 거, 찢어 놓는 거,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원으로 그리는 거, 원을 그리는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환을 폭발시켜서 그 물질로 하여금 다시 자기를 다시 이야기하게 하려고 하는 거. 우주에는 그 많은 물질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해서 그 말을 듣는다면은 우리 인간은 정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예술의 세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예,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예찬하고 물질로 하여금 자기가 물질을 가지고 소재를 삼아가지고 조작하려는 게 아니라 그 물질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해서 그 말을 하게 하는 동기부여를 작가가 거기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 방법이 뚫고 찢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써주어 이렇게 액과적으로 이렇게 기워 놓는 거, 기워. 그렇게 해서 우리 누가 얘기했듯이 곽화백의 이런 태도는 나라 잃은 어떤 하나의 작가가 그 정한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그림은 이 작업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점에서 상징적 억압을 해탈하려고 하는 하나의 자기 구원이다. 셀프 셀베이션, 자기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기서 그는 살 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없어졌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다 친형도 죽었잖아요. 뭐 전부 다 그 자기를 갖다가 이제 옥죄니까 거기서 해탈한 방법은 자기 구원밖에 없어요. 그게 곽인식 예술이었다. 그것은 변증법적인 하나의 A와의 나데이를 통해서 이 A와 나데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대단히 철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법을 거부하고 다분법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 점을 앞뒤로 계속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득 채운 저 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공 교수님이. 오늘 너무 좋은 강의를 들어가지고 제가 저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선생님 이야기 하시는 그 망론이라겠습니까? 저는 그 멜랑콜리의 원리를 저는 생각했어요. 멜랑콜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슬픔에 대한 이야기지만 병에 물을 반병 채워놓고 그걸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많이 먹는 물을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병 채워놨을 때 이미 다 먹었다 하는 이야기가 될 거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먹기 싫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직 이만큼 남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지점에 갖다 놓는 게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굉장히 그 보는 면을 넓게 하고 또 깊이 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을 다 한복에 풀어놓는 방법으로서 그걸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물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형상에도 그렇게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왔거든요. 형상에도 앞뒤가 있고 음과 양이 있고 그게 결합되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합쳐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상과 부상을 구별한다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형상이 있고 형상이 없다. 자체가 하나의 형상이고 자체가 하나의 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선생님 이야기의 원용을 제가 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해봤어요. 그리고 이 비교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꼭 우리 곽인 선생님에 해당되는 것만 아니고 많은 작가들이 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빠르면 작품 한 과정 속에 표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언어를 구사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나타내는 표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선생님 의사에 동의하면서 다른 면도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게 어떤 생각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권정화백의 형상 쪽에도
같아.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것이 물에 있어서만이 아닐 것이다. 한 면은 제가 벌써부터 아까 고전적인 우리의 조선조 500년의 첫 태조 이성계의 직후에 태종 시절에 벌써 이방원의 그 휘하에 있던 사람들 중에 패배의식을 느끼고 안평이 저렇게 목류도원의 꿈을 가지고 자기 극복을 하려고 그랬지만은 그러한 그 억압 심리를 안견에게 실토해서 안견이 안평의 애호가였거든요. 서해가 안평에. 그래서 안평의 얘기를 듣고 거기서 공 교수님이 말씀하신 저 목류도원들을 그림으로 해서 안평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안평이 자살할지도 몰라요. 왕자들의 그 난에 의해서 쫓겨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몽상을 통해서 저 목류도를 그림으로 해서 안평이 안평일 수가 있었어요. 겸재 정선도 마찬가지로 조선족 후기에 가서 그러나 우리의 실물을 파악해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진경한 경치, 진경이라는 무엇인가 모두 실경을 그리는데 사실적으로 화풍을 그리는데 우리의 풍이라는 뭐냐 하는 걸 전부 따져 들어가서 그려서 금강산의 금강산댐을 확인하려고 그랬어요. 그 결과가 저기 이렇게 우주같이 둥그란 하나의 금강전도를 그려 놓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도 어떤 가만히 보면 말이죠. 원경과 근경이 서로 망연하게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아득하게. 그래서 이 망연하다는 말은 잘못하면 우리가 패배주의적으로 해석하면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은 이제 니체가 19세기 말엽에 디오누소스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적인 것이 아니다. 강한 것의 최상급이다. 강한 것의 최상급이다. 사실 명언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죽지 않기 위하여 영겁회기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낸다. 예수는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회개시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아폴로적인 것은 우리를 죽인다. 쓸데없이 그려대기만 하고 말이지.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진짜 나라에 이른 서러움 또 경제적으로 패망한 이 달성군의 한 곽화백의 휘하 그 작업들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말이죠. 그가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쳐서 니체적인 디오누스적인 것을 찾아서 헤매다가 거기서 저걸 득도했단 말이죠. 그것은 곧 자기를 영원히 살리는 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저기 망연미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분법적인 하나의 이걸 갖다가 이제 편가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로 컨테이닝 하려고 하는 것을 컨슈어 이제 여기 컨실리언트 하는 게 같이 두 개가 같이 뛴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뛰게 해서 하나로 아우르는 것을 뜻하는 말이 통섭입니다. 오늘날 통섭학의 시대는 정말 과기시 화백은 저 이분법적인 것을 편가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의 박스 속에서 집어넣어서 하나로 아우르려고 했던 그러므로 해서 물성을 물성으로 인정하려고 했던 것이지 그것을 물질화해가지고 서구의 유물론에 빠뜨리려고 한 건 전혀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 상당히 유신론적이거든요. 초월이다. 이렇게 해서 있다고 다룰 수가 없다고 다룰 수 없다. 이중부정 있잖아요. 또 하나의 긍정도 있고요. 부정도 있지만 이 둘을 평가하려고 한 거 없어요. 그 둘이 하나의 공존으로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한용운의 저 님의 추묵같이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보내갔지만 내가 보낸 게 아니다. 이 둘을 아우르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어떤 시인의 구원의 의식을 잘 생각하면 우리 미술인이 한 시대사를 그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